남편은 자식에게 다 주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당신은 혹시 자식을 위해 전부 내어준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막 조용한 시작. 요즘 남편은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하면서 신이 나서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주 이야기라도 나오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표정이 굳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면 한숨을 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합니다. 새벽 3시 화장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저는 잠이 깼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모른 척 누워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텅 빈 통장 잔고를 남편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 무거운 침묵 속에 담긴 고민이 무엇인지 감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막 남편의 신념. 남편은 평생 한 가지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만은 나보다 잘 살아야지.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남편이 25에 직장 들어갔을 때 작은 월급이었지만 미래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다니면 승진하고 월급이 올랐습니다. 정년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그 조금 오르는 월급에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술도 안 마시고 도박 안 하고 성실하게 일만 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달랐습니다. IMF를 겪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란 게 사라졌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점점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신랑 집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했습니다. 전세금이 몇 억이 넘었습니다. 집값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고 아들이 결혼할 집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신접살림 월세 단칸방에 장롱 하나면 됐는데 이제는 집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는구나. 그때부터입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게. 자식만은 나보다 고생시킬 순 없어.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당신, 우리 노후는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린 이미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있잖아. 애들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지.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확신이 가득했으니까요. 3막 조금씩 허물어진 노후의 독. 그렇게 우리 노후 자금이 자식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전세였습니다. 아버지, 보증금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애들 자리 잡으면 되돌려 받으면 돼.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차용증은 안 썼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딸 결혼 비용이었습니다. 예단, 예물, 예식장, 신혼여행 다 합치니 몇 천이 필요했습니다. 사돈 집에서도 내지만 우리도 내야 했습니다. 우리 딸 그래도 시댁에 서운치 않게 보내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애들 다 결혼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통장 잔고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손주 관련이었습니다. 유치원비, 학원비, 피아노 학원비. 아버님, 우리 예서 학원비 아버님이 조금 지원해주면 안 돼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애가 배우고 싶다는데 뭐. 우리 손주 잘 되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아들 차 바꿀 때, 딸 집 수리할 때, 명절 용돈, 생일 용돈.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가 꼭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노후 자금 다 없어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연금 나오잖아. 그리고 애들이 나중에 다 갚는다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에 불안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사막,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애들도 크고 직장하고 가까운 쪽에 집을 좀 사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은행 대출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돼서 조금 부족해서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도 1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남편을 봤습니다. 우리한테 1억 현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있긴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리고 퇴직금 계좌. 아무래도 우리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작은 데로 이사 가고 차액을 아들 주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살 집을 팔아서 아들 집을 사준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둘뿐이니까 작은 데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애는 지금 집값 오르기 전에 사야 한대. 애들도 크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대.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차액 1억을 아들한테 줬습니다. 차용증은 이번에도 안 썼습니다. 설마 자식이 우리를 외면하겠어? 우리가 더 늙으면 애들이 챙겨주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온 오래된 빌라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우리 통장엔 이제 퇴직금 일부와 적금만 남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오막, 돈이 떠나자 멀어진 마음들. 처음엔 아들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좋은 집 얻었고 애들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도 지들 방 생겼다고 너무 좋아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남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명절에만 저희가 연락하면 받긴 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아버지.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시죠? 괜찮아.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근데 아버지, 지금 제가 조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어서 일 봐라. 미안하다. 그게 전부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보러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미리 연락하면 엄마, 그날은 안 돼. 우리 다은이 학원 가고 난 엄마들 모임 있어. 나중에 와, 엄마, 알았지? 라고 합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사온 작은 빌라집에 아들 내외, 딸 내외가 다 모였습니다. 근데 며느리 표정이 어둡습니다. 사위는 또 말을 아낍니다. 저희가 뭔가 부탁할까봐 경계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애들 학원비며 관리비며 요즘 물가도 장난 아니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지. 요즘 좀 경기가 좀 안 좋긴 한 것 같구나. 우린 신경 쓰지 마라. 애들 먼저 생각해. 우린 괜찮다. 애들 내외가 다 돌아가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지만 자식과의 관계가 대가를 바라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관계가 아니라 의무였던 건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주니까, 자식이 받았던 것, 주는 게 멈추니까, 받는 것도 멈춘 것. 육마, 뒤늦게 흐르는 후회의 눈물. 어느 날 남편이 아팠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얼마간 입원한 후에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입원 중에 몇 번 병문안 오간 게 전부였습니다.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보험이 되긴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두 사람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먹으면 끝입니다. 남편이 퇴원하고 집에 왔습니다. 소파에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약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저는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욕심이었어. 자식한테 모자라지 않는 좋은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어. 내가 살아오면서 잘 못한 것을 보상한다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린 자식을 키웠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진 못했네요. 여보, 그래도 우리 괜찮겠죠?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노후를 준비하는 건 다른 거였는데 나는 그걸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네. 미안하게 됐어. 별 수 있나? 우리가 아끼면서 살아가야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했습니다. 후회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니까요. 자식이 원하면 다 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도리와 희생은 다르다는 걸. 사랑과 보호는 다르다는 걸.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우는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요즘 남편은 새벽에 자주 깹니다. 화장실 불을 켜고 한참 앉아 있습니다. 저도 깨지만 모른 척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돼버려서 미안하게 됐네 그려.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당신한테 그냥 미안하네. 같이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는데.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결정했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끝까지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잘 살잖아. 맞습니다. 자식들은 잘 삽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그게 남편이 원했던 겁니다. 그걸 이뤘습니다. 대신 우리가 대가를 치렀을 뿐입니다. 이게 옳았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디까지 줘야 할까요? 자식이 원한다고 다 줘야 할까요? 노후 자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까지 줘도 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릅니다.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면 자식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안해서인지 부담스러워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멀어집니다. 지금 남편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손주 사진을 또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의 한숨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돈을 주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우리 노후를 지켰더라면 지금은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건 남편과 저, 그리고 줄어든 통장 잔고, 그리고 가끔 오는 자식들의 전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디까지 줘야 부모 노릇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노후 자금만큼은 끝까지 지켰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자식을 위해 기꺼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부모의 숙명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남편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텅 비워두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자식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본인의 노후를 지키는 냉정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록 정답은 없을지라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